8시가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화바람의 딸기입니다. 오늘 다들 바쁘시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30년 동안 사실 진행된 이 기나긴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져보려고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수라 새만금 뽀개기 특강을 준비했어요. 오늘 첫 번째 특강에 나서주실 분은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희정 선생님이십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그동안 모두가 이 새만금 갯벌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수라 갯벌의 가능성과 회복력을 입증해내고 기록해 온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희정 선생님 통해서 새만금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 같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정희정입니다. 여기 오늘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다 수라갯벌의 친구들 단체 텔레그램방 거기 들어와 계신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여기 이제 QR코드 보이잖아요. 그거를 폰으로 찍으시면 그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런 특강뿐 아니라 이제 수라갯벌에 이제 걷기 프로그램 진행될 때 진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데 되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영화 보시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정보라던가 제일 핫한 정보들이 그 방에 공유가 되니까 그 방으로 지금 들어와 주세요. 특강 첫 번째인데요. 저는 이번에 특강 시작하는 첫 번째 강의인 만큼 일단 눈높이를 새만금 문제 잘 몰랐다. 영화 수라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런 분들 혹은 이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초 그리고 이번 특강을 듣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 그런 거 설명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까지 처음 시작부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까지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새만금 사업의 역사 이것만은 알고 있자. 우리가 이번에 쪽집게 특강으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이것만은 알고 있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거는요. 공사 자체는 이제 1992년에 시작이 됐는데 80년대에 계속 이제 전라북도 지역에 좀 뭔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저런 뭐 준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쪽 새만금 간척 사업을 계속 고민을 했지만 계획을 해봤지만 이건 경제성이 없어서 추진 못한다. 이제 그렇게 판정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87년 12월에 대선을 코앞에 두고 아무래도 전라북도 민심을 표심을 잡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질 것 같다. 이제 막 이런 다급한 그런 상황 판단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뭐 이거 할까 말까 근데 경제성 없어서 안 돼 이렇게 판단을 내렸었던 그 새만금 사업을 다시 그냥 대선 공약에 전격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이게 됐고요. 그리고 그 대선 공약을 내세웠던 후보는 당선이 됐죠.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당선은 됐는데 왜 이거 공약 사업인데 실행 안 하냐 이제 그런 또 압박을 받다가 91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그 착공 당시의 목표는 되게 어이없어요. 지금 2023년인데 2004년까지 공사 완공하겠다는 게 목표였고요. 그때 이제 땅을 만든 거는 다 농사 짓는 땅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수호를 만들어서 다 지금 줌이 꽉 차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나요? 그런 문자가 왔는데 아무튼 그 공동 호스트분이 조금 살펴봐 주세요. 혹시 대기실에 계신지. 예, 그리고 물은 다 담소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농경지에서 농사 지을 때 쓸 물로 만든다고 했고, 그 면적은 여기 나와 있는 만큼 이렇게 됐는데, 지금 2023년인데, 뭐, 아직 완공 멀었고요, 아직. 그리고 그 이후로 사업 목표가 수차례 변경이 돼서 100% 농사를 짓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30%
농사 짓고 나머지는 뭐 다 다른 용지로 쓰겠다고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100% 담수호 만들어서 다 100% 농사 짓는 데 쓰겠다고 했는데 그 담수호 조성 계획은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농사 짓는 데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그래서 새만금 내부에 이제 농지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물을 요 새만금 호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강에서 갖고 온다고 2021년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부터는 수문을 낮에 한 번 열었었는데 밤에도 이제 열어서 이제 담수호는 포기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정부가 애초 목표를 거의 담수호도 조성을 포기했고 농지로 짓겠다는 목표도 이제 많이 변경을 시켜서 당초 공사 목표가 다 변경이 됐고 이 계획이 실패한 거잖아요. 담수 조성하겠다는 담수 계획. 그런데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도 하지 않고요. 스리슬쩍 그냥 모르는 척, 뭐 슬쩍 야간에 수문 개방해라. 그리고 물은 금강에서 끌어온다. 뭐 이렇게만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해가 또 2003년입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새만금을 알게 된 갯벌의 중요성을 알게 된 시민들이 참 많은데요. 삼보일배가 시작이 됐었고요. 일단 2021년에 이 방조제 공사 그만하자라는 취소 소송이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갯벌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성직자들이 부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 하시고 그때만큼 또 우리 환경운동이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적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고 마침 또 그때 재판부 역시 국민들의 여론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방조제 이렇게 큰 생태학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방조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2003년도는 정말 참 제 기억에도 기쁜 한 해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 그때 결성이 돼서 지금까지 2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삼보일배 했던 사진 그리고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 결성됐다는 것을 보도한 신문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도 4월에는 이제 또 다시 슬프게도 방조제가 완공이 됐는데요. 1심 판결에서는 이겼었는데 2심에서는 바로 패소했고 2006년도 대법원에서도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방조제가 완공이 됐고 진짜 어마어마한 생태 학살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2017 그런데 이 대법원 이제 판결이 되고 방조제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정부는 새만금 개발 목적을 변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농지로 100% 하겠다더니 상업용지로 만든다. 뭐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비율을 점점 늘려서 나중에는 농지는 30%, 70%는 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특별법도 제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는 지금 이제 또 중요한 새만금 국제공항 신공항을 짓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군산공항이 바로 옆에 있고 이거 지어봤자 적자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업임에 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밟아서 공항을 짓는다면 분명히 이 공항을 지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뻔히 적자 날 걸 알면서도 알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예산 국민의 혈세를 써도 되는지 타당성 검사를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대통령이 이걸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공항 사업이 본격화 됐는데 이때 전라북도에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올해 8월 달에 새만금에서 부안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리잖아요. 잼버리 대회 열릴 때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니까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되니까
이거 타당성 면제해달라 이제 이렇게 여론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또 전라북도 사람들도 그렇고 뭐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래 많이 사람들 해외에서 와야 되니까 국제공항 필요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죠. 지금 올해 8월 달에 열리는데 뭐 아직 착공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남아 있지도 않았는데 그냥 네, 그런 거짓말을 막 하면서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수라갯벌 부지는 신공항 부지로 지정이 됩니다. 2021년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야간 수문 개방이 결정이 됐고요. 근데 이런 거 진짜 정부가 반성하고 대대적으로 국민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동안 추진했는데 4조 원 이상의 세금을 퍼부었지만 수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다. 죄송하다. 담소 조성 못하겠고 야간 수문 개방하겠다. 좀 잘못을 시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스리슬쩍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작년의 일이죠. 예, 새만금 사업 역사 중에 요 정도는 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후로 이제 시작하는 다른 특강들에서 좀 요런 단어들, 예, 요런 키워드들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방조제는 새만금 방조제는 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세계 최장 길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2006년도에 완공되고 그랬는데 방조제라는 게 있고 방수제라는 게 있는데요. 방조제는 갯벌을 둘러싸서 바닷물을 차단해서 이제 육지 만드는 그런 구조물을 방조제라고 하고요. 방수제는 방조제 안쪽에 또 그 담소와 그 땅을 부분 짓는 구조물인데요. 이거 짓느라고 또 엄청 토지도 많이 필요하고 이제 공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새만금 공사에서는 2010년도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두 개는 다른 거니까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척과 매립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간척은 이제 물을 빼서 이제 육지로 만드는 그런 건데 매립은 그거에 더해서 다시 이제 또 그 위에 흙을 채우는 일입니다. 근데 새만금에서는 뭐 농지를 만들던 뭐 어떤 땅을 만들 때 그냥 물만 빼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또 흙을 덮어서 매립까지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간척만 했다면 다시 그 땅이 바닷물을 만나면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시 갯벌로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놔두지 않고 한 평도 그렇게 놔두지 않고 다 그 위에 이제 또 매립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매립토를 쓰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흙이 필요하게 됩니다. 새만금 면적이 너무 넓어서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새만금 바깥에서 흙을 갖고 올 수가 없고 갖고 오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새만금에서는 그 내부에 새만금호 바닥을 파내서 그걸로 이제 매립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는 생태 파괴가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매립토로 쓰기 위해서 호수 바닥을 마구 파내니까 수중 생태계가 망가지고 또 수질도 악화가 됩니다. 이제 그 뒤에 수질 악화가 왜 그러는지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이중 삼중으로 파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이제 매립토를 쓰기 위해서 바닥을 마구 파내는데 그건 이제 중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중설을 통해서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 파괴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준설 말씀드리는데 준설은 이제 바닥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쉽게는 파내기라고 쓰라고 하는데 이제 준설이란 말이 대부분 쓰이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새만금 지역이 너무 넓어서 흙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디서 바깥에서 흙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바닥을 준설하기로 한 거죠. 저희 이제 새만금 생태조사단에서 내부 준설 중단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시위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준설을 하게 되면요, 바닥이 깊어지잖아요. 이렇게 깊어지면 이제 뭐 그냥 상식적으로도 산소가 그 밑에까지 가기 어렵겠다라고 하실 텐데요. 게다가
또 염분이 스며들고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그 민물과 그 염도가 높은 어 물 부분이 층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용존 산소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바닥이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해서 준설을 하면서 물 파내기 때문에 깊어진 부분에 또 염도가 더해지면서 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산소가 더 밑에까지 못 가고 또 썩어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새만금 문제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염분에 의한 성층화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식이죠. 이제 위에는 얕은 부분에서는 산소도 있고 그래서 물 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 있으니까 생물들이 많이 사는데 이렇게 어느 깊이가 되면 3m 이하, 4m로 내려가면은 용존산소가 뚝 떨어져서 거의 산소가 하나도 없는 네, 그런 물이 됩니다. 여기서는 뭐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물이 계속 썩어가고 4조 원을 퍼부었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예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매 준설을 하면 하고 그리고 이제 방조제가 100% 바닷물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계속 스며들 수밖에 없거든요. 해수가. 그래서 염분은 계속 들어오고 또 준설을 통해서 깊이가 깊어지면서 예, 새만금호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퍼부어도 수질이 개선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정부도 결국 포기한 건데 그 부분을 예, 좀 드러내놓고 반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지도 보시면 이게 국토부 만든 지도인데 군산공항이 있죠. 바로 옆에 공항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공항보다도 활주로가 짧고요. 계류장도 뭐 4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집니다. 기존 공항하고 신공항하고 이어져서 관제탑이 이제 그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 이걸 뭐 미군에서도 뭐 우리 정부에서도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는데 결국은 군산공항, 신공항 다 미군 쪽에서 다 통합 관제하게 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이 구조 모양만 봐도 이제 그게 보이는데 계속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참 놀랍게도 수라깃벌을 아까 멸종위기종들이 40여 종이 살고 있다고 영화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요. 여기서 이렇게 고려청자가 자꾸 발견이 됩니다. 요 왼쪽에 있는 북한무늬 청자잔을 발견할 때는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흥분되는 순간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멀쩡한 아름다운 고려청자들이 자꾸 발견이 돼서 문화재청이 이거 매장 문화재 유존 지역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분산시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산시도 뭐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고작 50m 뭐 그 정도 면적 정말 어이없는데 그거를 작년에 이미 이제 조사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조사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활주로가 지어지는 요 북쪽 지역에서 이제 발견됐거든요. 그 청자들이. 그래서 얼른 문화재청도 좀 발벗고 나서고 그래야 될 텐데 말만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의 상황입니다. 영화 수라의 진정한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니라 흰발롱개일 텐데요. 흰발롱개가 이 수라 갯벌에서 발견이 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죠. 그런데 최근 수라 갯벌 곳곳에 신공항 부지 지질 조사를 위해서 중장비가 9대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갔을 때도 저도 봤는데 오늘 아침에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원이 이 수라 갯벌 찾아갔더니 이 중장비가 흰발롱개 서식지를 파헤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전북지방환경청에 지질조사를 중단하라, 야생생물 보호 조치를 하라라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새만금에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어났고요.
저는 이제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서도 이제 생태조사뿐 아니라 주민들 인터뷰하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그중에 두 분의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님은 요 뒤에 보이는 배로 어업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 배를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잘 또 고치고 겨울에는 춥지 않게 막 보일러도 설치하고 인제 이렇게 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다가 이 배를 잘 짱 박아 놓으셨대요. 근데 이렇게 그 바다는 땅이 됐고 풀들이 많이 자랐고 배는 살아가고 있고 얼마 전에 이분하고 인제 그 자리에 찾아가서 예 그 배가 어떻게 얼마나 낡았는지 이제 보러 갔는데 분명히 본인은 바닷가에 세웠는데 이제 바다가 아니게 됐고 요 배 바로 옆으로 큰 도로가 났습니다. 이분은 슬프게도 인제 어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생업 풀칠은 해야 되니까 건설 현장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 하는데 동원이 됐어요. 인제 그 지역에 건설 일을 하려니까 그쪽에 간 거죠. 그래서 본인은 폭탄을 짊어지고 방조제를 터뜨리고 싶은데 방조제 보강 공사, 방수제 공사를 본인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하면서도 인제 슬프다고 하셨던 예 그런 분인데 지금도 계속 인제 건설업 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제 영화에 나왔던 여기 인제 추비래 님인데요. 바다를 살려준다면 이런 노래 불렀던 그 여성 어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분 이제 댁에 갔을 때 이렇게 옛날에 그 사진도 보여주면서 바다를 그리워하는 인제 그런 모습을 어 본 적도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새만금 생태단지라고 있어요. 그 넓은 갯벌을 다 매립을 해서 그다음에 잔디를 심고 육지에서 많이 보던 나무를 심고 이렇게 팔각정 이런 조형물 세워 가지고 진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태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취업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씁쓸하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이렇게 인제 주민들은 이렇게 지내고 계셨고요. 네. 그리고 인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지금 8월 1 일부터 13 일까지 열립니다. 그 해창 갯벌 바로 옆에 부지를 매립해 가지고 땡볕에 정말 청소년들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너무 걱정돼요. 너무 덥고 모기도 많고.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그 옆에서 새만금 잼머니 대회라고 좀 네 대한 대회를 그래서 인제 여름 휴가를 잼버리 새만금에서 수라 갯벌도 걷고 또 해창 갯벌도 보시고 또 오시라고 저희가 현장 안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장승 세우기도 하시고 어 또 함께 반갑게 인사도 하고 아름다운 수라 갯벌도 보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제 제 강의는 마치고요. 이거는 이제 맛보기 어 워밍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본격적인 특강 김규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뒤에 있는 활동까지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김규일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네,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김규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우리가 모르는 새만금의 비밀, 알면서도 외면하는 새만금의 진실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과거에 제가 새만금을 연구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연구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33.9km의 세계 최대 코미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33.9km는 이제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 그 세계 최대라고 하는 새만금 방조제의 길이가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지금 이건 이제 국내는 아니고요, 해외인데요. 해외에 이제 새만금이 벤치마킹한 그
방조제 중에 하나가 이제 네덜란드 자위더르라고 하는 방조제거든요. 그쪽이 간척지인데 이제 방조제는 원래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 한번 잘 보세요. 이거하고 새만금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시면은 도로가 시원하게 나 있고 옆에 언덕이 좀 있죠. 언덕이 있고 그 왼쪽이 이제 바다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반면에 새만금 방조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봤을 때 이제 왼쪽에 언덕이 있고 오른쪽은 평지고요. 근데 이제 차이, 차이점이 무슨 뜻인지 보이시죠? 차이점이 도로의 위치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새만금은 언덕 위에 도로가 있거든요. 언덕 위에 도로가 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아마 시원하게 바다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이제 관광도로 뭐 이렇게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왜 이렇게 됐는지를 다음 페이지 보면 단면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 간척지로 이제 세계 최대 간척지가 이제 이때 당시 네덜란드 자이더르 여기서 방조제 공사를 1927년, 2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3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는데 네덜란드에서도 이 방조제는 바다를 이제 막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술력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독일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독일에서 칼스루헤라는 어떤 공대에서 위탁 연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이 공법을 이제 연구해서 네덜란드에 전수를 해주거든요. 네덜란드 이제 국립 델프트 공과대학이라는 곳으로 방조제 기술을 이전하는데 그 사진의 흑백으로 보시는 단면이 이제 독일에서 설계한 그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자위더르 방조제 단면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그 사진에서 봤던 그대로죠. 이렇게 언덕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평지가 있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 바다까지 이제 모래와 이 약간 진한 쪽이 이제 고밀도 점도 이제 이런 쪽에 구성이 돼 있고 밑에 새만금 방조제 보시면은 약간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이제 그 모양은 비슷합니다. 모양이 비슷한데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은 좀 가파르게 그 구조물이 돼 있죠. 그 반면에 독일 거는 이제 완만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덕 위에 4차선 포장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덕 밑에 녹지대가 있는데 이 언덕과 녹지대 이 도로 밑에는 모래거든요. 모래, 바다 모래. 그 독일 공법에서도 모래고 한국의 새만금도 모래입니다. 근데 이 모래가 여기 왜 있는데 보통 모래에다 이제 아스팔트를 깔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래가 점점 가라앉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몇십 년, 이게 몇백 년 지나면 이제 가라앉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모래 위에 아스팔트를 그대로 깔면은 아무래도 모래가 침식이 되니까 중력에 의해서 아스팔트가 이제 쪼개지거나 이제 싱크홀 같은 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생각한 거는 이 도로가 있는 모래 옆에다가 뚝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 모래를 잔뜩 쌓아놓자는 거였어요. 예비 모래죠, 예비 모래. 그럼 예비 모래가 이 비탈길을 타고 도로가 있는 그 평지 모래로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제 전달이 돼서 평지 쪽에 있는 모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수위를 유지하면서 단단하게 뭉쳐 있는 거고 반면에 언덕 위에 있는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언덕 위에 있는 모래는 평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좀 침식이 일어나겠죠.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러면은 이 방조제 구조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안전한 땅은 이 평지거든요. 평지. 그리고 제일 위험한 땅은 저 언덕입니다. 언덕에는 모래를 그 예비로 담아두고 밑에를 단단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언덕에 아무것도 지으면 안 돼요. 뭔가 사람이 가고 차가 가고 무거운 것들은 전부 다 이 그 자유도로 방조제 위에서 있는 것처럼 이 평면 쪽에 평지 쪽에다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비슷하게 아무튼 만들었는데 모래도 이렇게 이런 구조로 만들고 그 안전성을 위해서 언덕에다 모래도 예비 모래도 적재하고 그걸 밑으로 내려주는 구조로 만들었는데 결정적으로 도로를 밑에다 깔지 않고 위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시공은 뭔가 이 사람들이 뭔가 알고 시공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계를 하고 막판에 도로를 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도로를 위에다 깔아버려가지고 언덕 위에 깔아버려가지고 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얼마나 침식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이게 30년 갈지 40년 갈지 어쨌든 뭐 몇백 년 갈 수는 없죠. 이 상태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그대로 내버리게 되면은 이게 도로가 33km가 되기 때문에 한 구간에서 이제 싱크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전 구간 한 몇 킬로미터 구간이 동시에 함몰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 1994년에 성수대교 와랑창 무너지듯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 어떤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위험이 있고 언젠가는 이거 한번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서 다 아스팔트 다 깨내고 다시 모래 다 채우고 자갈 채우고 다시 덮어야 되거든요. 마치 외국의 아파트들은 100년 이상 가도 끄떡 없는데 한국 아파트들은 30년, 40년 지나면 다 부수고 재건축을 하듯이 이 방조조차도 이제 그런 특히 가장 사람의 안전성이 가장 중시되는 이 도로에서도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발견했을 때는 상당히 코미디였어요. 코미디. 너무 웃기잖아요. 제일 기껏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일 불안한 데다가 도로를 깔아버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코미디인데 이 코미디와 비극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문제를 이제, 어, 이제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제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33.9km짜리 세계 최대 코미디라는 것이 저희 첫 번째 5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 새만금으로 쓰는 돈은 어디로? 이 부분도 이제 좀 관심을 잘 못 가지시는 부분인데 새만금 예산이 이제 새만금은 사업이 아까도 앞에서 정희정 박사님이 설명하셨지만은 2008년까지는 이제 거의 연평균 2천억 정도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늘어난 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집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집행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이제 그 농어촌 공사가 이제 매립하는 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 이제 매립 방수제와 이제 매립 공사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2017년 기준으로 새만금에서 토탈 사용한 비용들을 이제 한번 다 조사를 해서 추계를 하고 분야별로 분석을 해서 그때까지는 크게 4개 분야로 새만금 사업이라는 게 크게 4개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이제 방수제 공사하고 매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비로 정부 예산으로 방수제 공사에서 매립하는 부분이 있고 그 외 기반 조성 분야와 그러니까 뭐 항만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리고 이제 수질 개선 분야 이제 그런 분야 쪽으로 이제 돈이 이제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전체 사업비 집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간 투자 쪽에서 투자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한 24%, 24.73% 정도의 발생률을 보였고 지금도 이 수치가 거의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이유는 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새만금 전체 예산 계획한 게 22조거든요. 22조 1945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한 10조 정도, 그리고 이제 지자체 지방비가 한 1조가 좀 안 되는 뭐 9,500억 정도. 나머지는 민자입니다. 10조 이상이 민간 기업이 투자해서 이제 메꿔야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자가 없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이 없고 물만 있으니까 이 물을 여러분이 댐으로 막아서 퍼내야지 이 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투자자를 찾기가 힘들죠. 이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해야 될 부분, 이제 그걸 맡은 게 이제 농어촌 공사인데 농어촌 공사가 방수제 공사도 하고 매립 공사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MB 때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세부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큰 예산이 갔던 수조 원대 방수제 공사라든가 농어촌 공사가 매립한 부분은 농어촌 공사가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공사를 발주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건설이라든가 대림, HDC 현산, 뭐 SK, 포스코, 뭐 삼부, 토건 이런 쪽들이 다 사업을 수행했던 거죠. 실제
이 새만금 사업이 대규모 이런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 나오는 10조 분야는 10조 부분은 전부 다 이런 건설업체들이 수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혜를 보는 새만금의 돈이 들어가는 곳은 결국은 이제 건설이다.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공유할 내용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이거가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묻고 더블로 가자. 이거는 아마 영화 대사에서 아마 좀 익숙한 그런 대사이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농어촌공사의 그 농업용지 이 방수제 공사가 이 빨간색으로 지도에 표시한 게 이제 방수제입니다. 방수제. 조그만 댐이죠. 조그만 댐. 방조제와는 규모가 약간 작은. 그래서 이거를 이 방수제를 쭉 이 길을 따라서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물을 빼내고 거기다가 이제 흙이라든가 이런 걸 매립하는 것이 이제 농어촌 공사가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앞에 설명드렸던 그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수제 같은 경우에 단면하고요. 현재 새만금 방수제 농어촌 공사가 했던 방수제 단면을 비교한 건데요. 물론 이게 시기상으로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법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현대 최근의 공법이 최신 공법이겠죠. 그래서 저도 토목적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최신 공법으로 만든 게 이제 우리 밑에 농어촌 공사 버전입니다. 그럼 독일식 옛날 100년 전 버전은 뭐냐면은 일단 공사를 할 때 땅을 좀 많이 파네요. 땅을 많이 파고 거기다 이제 흙을 덮고 그리고 특히 이제 호수 쪽에 있는 담수호 쪽에 있는 곳은 외풍이나 그 저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바가 이제 고밀도 점토층이거든요. 고밀도 점토층을 두껍게 쌓습니다. 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 모래를 만든 언덕과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평지로 구성해서 이제 방수제를 이제 구축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 버전이고요. 반면에 이제 최신 공법, 한국의 공법은 일단 땅을 파지 않습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비용도 절약하고 그리고 양쪽에 이제 콘크리트를 깔고 돌을 좀 만든 다음에 피복으로 올리고 그 안을 전부 다 모래로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에 상생 피복, 식생 위에 피복을 얻는 방향으로 상당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최신 공법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지금까지 이제 수조원대 사업을 진행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과연 침식이나 이 피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손상되거나 이런 쪽에 과연 예전 독일식 방식보다 뭐 낫냐 뭐 더 좋은 방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묻지 말자. 묻지 말고 묻고 더블로 가자. 지금까지 요 내용은 뭐냐면요. 그 아까 새만금 전체 정부 예산이 10조인데 민간 투자 쪽이 10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건설 관련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한 5, 6년 전부터 공론화를 계속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정부가 다 하자. 새만금이 지지부진하니까 어차피 민간 투자 힘드니까 정부가 그냥 매립하자. 전부 다. 예산 2배로 투자해서 매립합시다. 그게 이제 이 과거의 정책 토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이제 발췌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박스에 현행이 매립 및 조성공사를 민간 투자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매립공사를 국가가 하고 뭐 조성은 민간 하는 방식으로 좀 변경해서 국가가 웬만하면 매립 다 하자. 묶고 더블로 가자. 이게 이제 공론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건설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관련 연구원들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저희가 공유드릴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새만금 호, 그러니까 방조제를 막으면 내부에 이제 호수가 생기는데 이게 해수기 때문에 이걸 호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 새만금 호가 근데 계속 부패를 하고 있죠. 부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도 앞서 얘기한 대표적으로 벤치마킹 네덜란드 사례하고 약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 지도에 보시는 게 네덜란드의 방조제와 초록색이 이제 메립 그 간척지거든요. 간척지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총 19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거의 한 30년 정도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대규모 공사가 되겠고요. 규모 자체는 새만금 전체 매립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방조제 자체는 규모가 거의 1km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매립지 자체는 굉장히 큰 규모였고요. 거의 뭐 세계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대규모 공사였는데 이 네덜란드가 이걸 성공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이 사진에 보시는 랠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코넬리스 랠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어, 델프트 공대라고 네덜란드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공대인데 여기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못 구했던 사람이에요. 취업 준비생 생활을 한 10년 동안 하거든요.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약간 젊었을 때부터 꽂힌 게 있는데 그게 자이도르 방조제예요. 아까 보셨던 그 방조제. 근데 이 자이도르 방조제는 이게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몇백 년 동안 이슈가 됐던 방조제인데 왜냐하면 그쪽에서부터 바다에서 항상 범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홍수 피해 때문에 저지대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입고 매년 그게 반복되고 뭐 농작물이 뭐 이제 뭐 피폐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다 제발 댐을 세우자, 간척지를 만들자 이런 논의들이 몇백 년 동안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특히나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백수 생활하면서 공대생이니까 여기를 어디를 막아가지고 얼마만큼을 간척해야 되고 그 해수 같은 경우 담수호를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어야지 오염이 안 되고 담수호가 될지 뭐 이런 걸 막 공학적으로 연구를 했던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 연구하면서 이제 뭐 취직 준비도 하고 면접도 하고 하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취업을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인데 네덜란드는 한국하고 약간 다른 게 시민단체에서 시민들이 제발 방조제 만들어 달라고 결성을 해서 그런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정부에서는 예산 없다, 돈 없다, 우리 못 만든다 이렇게 자꾸 거부를 하고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제발 좀 막아서 좀 피해를 막아달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홍보 담당 직원으로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몇백 년 전부터 내려왔던 그 자이더르 지역의 방조제를 어떻게 긋고 어떤 면적으로 이 매립 간척지를 만들어야 될지 그래서 이 색깔이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매립지의 규모와 위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버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버전 이게 간척지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이제 매립 이 간척 비용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너무 작으면 호수가 너무 커지잖아요. 근데 이 호수가 바닷물이기 때문에 해수 오염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적정 그 규모와 면적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어쨌든 해수를 막은 그 호수 지역으로 강물은 계속 유입이 됩니다. 함수가 일정량으로 유입이 되고 그게 1년에 뭐 얼마 몇 리터다 계산이 되겠죠. 유입이 되면은 방조제를 막고 거기서 해수를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해수를 빼는 거는 항상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닷물이 담수호보다 낮아지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에서 특정 시간대가 있고 그리고 그, 그 해수 유통할 수 있는 그 용량 거기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할 수 있는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계산해서 적정하게 뭐 몇 달 정도 지나면 다 내부에 있는 바닷물을 전부 다 담수로 교체할 수 있겠다. 이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이제 한 거죠. 랠리는 그 백수 생활 그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랠리 안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본인은 이 정도 면적으로 방조제는 여기 만들어야 되고 그 담수호는 이 정도 면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담수호가 면적이 800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서면은 이게 오염을 막기 힘들다. 담수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면적이 적어야 된다.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정밀 조사를 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할 때는 1200km 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버전이 이거보다 약간 달라지는데 어쨌든 랠리가 제시한 방식으로 네덜란드의 자이더르 간척 마스터 플랜이 이 시민단체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요. 이게 수립됐다고 해서 뭐 당연히 정부는 그걸 하진 않죠. 이건 그 시민단체 요구 사항이니까 1891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어쨌든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 시민단체가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 그로부터 30년 뒤 1920년인데요. 이것도 이제 운때가 맞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일단 1차 세계대전이 지속되다 보니까 일단 식량이 부족하게 됐고요. 그래서 새로운 농경지가 필요했고 1916년 정도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이도르 쪽에서. 근데 이게
이 물난리가 수도 암스테르담까지 이제 그 퍼지거든요. 퍼져가지고 수도 사람들이 야 우리 댐 세우자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랠리라는 사람이 시민단체 이후에 뭐가 되냐면은 장관이 돼요. 장관이 네덜란드에 물 관리 장관이 되는데 물 관리 장관이면 네덜란드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 핵심 요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이게 이 사람이 희한한 건지 네덜란드가 희한한 나라인지 시민단체 활동하던 사람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아무튼 물관리 장관이 돼서 와, 3선까지 가다가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터지니까 식량 부족하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리고 대규모 홍수 들어오고 댐 지어야겠다. 자이더르에 방조제 만들어야겠다. 근데 장관은 또 랠리예요. 이 마스터 플랜 한. 그래서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면서 1920년에 사업이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네덜란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랠리라는 사람은 특히 이 자이더르 방조제는 뭔가 이 사람은 일생 평생을 바쳐서 이 사진에도 이 당시 사파인데요. 포세이돈이 막 바다에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삼지창 들고 랠리는 무슨 삽하고 뭐 줄자 이런 거 뭐 공대생 이미지 가지고 대항하러 가는 이런 약간 그런 영웅적인 이미지였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자이더르 방조제 랠리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동상이 있고 뭐 매년 여기 보시는 남자는 아마 네덜란드의 왕자인가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 와서 기념사진도 찍고 막 추모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국하고는 분위기가 다르죠.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고 뭔가 스토리가 있고 그 필요에 의해서 방조제도 건설하고 간척도 하고 이 열정을 바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뭔가 영웅도 존재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해수 오염의 문제인데 담수의 오염의 문제인데 이미 새만금 개발 이전에도 간척 매립할 경우 담수호가 너무 크면 그 유입되는 그 강물의 양하고 취할 수 있는 그 해수의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버리거든요. 이 실패 사례가 분명히 있었고 보고서에서도 담수호가 너무 컸다 리포트가 있었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한 번 한 거예요. 새만금에서. 새만금 담수가 너무 용량 계산이 안 됐다는 거죠. 새만금에서도 들어오는 인근에서 들어오는 유입된 양하고 한꺼번에 뺄 수 있는 양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는 뭐 마스터 플랜에 이런 데를 뒤져봐도 적정 담수호의 용량 계산 이런 거 안 나와 있거든요. 한국의 마스터 플랜은 100년 전 뭐 1891년 그 네덜란드 랠리 마스터 플랜에는 그게 다 계산이 돼 있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네 번째 새만금호가 부패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다섯 번째는 앞에 걸 다 정리한 거예요. 앞에 거를 이 과정을 한번 다 이제 우리 것만 보면 새만금만 보면 이제 알 수 없는 것들을 다른 나라의 사례 간척의 왕국이죠 네덜란드가 그쪽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그 선이 32.5km의 자이더르 방조제입니다. 아까 랠리 동상에 있다고 했던 그 이 방조제는 뭐 짧지만은 녹색 땅이 전부 다 간척지고요. 그리고 그 파란색은 전부 다 담수호고요. 이미 이제 담수가 돼 있죠 여기는 완전히.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새만금을 찍은 건데요. 33.9km 세계 최대 방조제입니다. 이 빨간색이. 그러니까 길이만 길어요 방조제가. 길이만 길고 그 면적 간척지나 매립지 같은 경우 비교가 안 되죠. 네덜란드하고. 그 담수호도 이제 뭐 이 정도 규모인데 사실 이것도 그러니까 제대로 방조제도 제대로 건설을 못하고 담수호는 담수가 아니라 지금 오염돼서 뭐 지금 엉망진창이고 간척이나 매립은 되지도 않고 근데 홍보는 뭐 33.9km 세계 최대라고 홍보하고 만들어 놓은 건 밑에 있는 방조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로는 위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만들어 놓고 자랑은 자랑대로 하고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종합적으로 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 어떤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생명들하고 공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만함 이런 오만함이 있는 사업이고요. 자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외, 예의, 투자 이런 걸 갖추지 않은 어떻게 우리가 담수를 만들고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던 무식함, 거기에 따른 오만함. 또 하나는 쓸모를 고려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만드는 거예요. 무턱대고. 우리가 무슨 뭐 농업용지가 필요했나요? 그때 당시에? 아니면은 뭐 홍수 피해가 뭐 심각해서 뭐 일반 국민들이 뭐 피해를 겪었나요? 네덜란드처럼? 뭐 일단 세계 최대 만들자. 쓸모 뭐 나중에 생각하고 그런 오만함. 그리고 할 거면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남의 것을 그냥 겉으로만 훑어보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겉에는. 그리고 다 알았다고 착각하죠. 그런 오만함. 결정적으로 진실을 가리면 영원히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 이런 것들이 어떤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저는 새만금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떤 현대 한국사의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치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겉으로 선진국을 따라하면서 혼자 자유하고 자화자찬하는 수치스러운 그런 상징물이고요. 뚜렷한 필요성도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요. 그런 후한무치의 수치심. 그리고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파렴치한 국가적 프로젝트인데 정말 국가적 프로젝트면 똑똑한 사람 다 모여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 무지와 무식이 곳곳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만금은 권위주의적 개발에 눈이 멀었던 우리 과거사를 보여주는 어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수치의 종합 상징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제 이거를 좀 공유를 여러분하고 하고 싶었고요. 5가지에 대해서 아마 다른 데서는 사실 좀 뭐 연구되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좀 아마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지점에 있어서 정말 그 필요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생소하게 오늘 처음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되게 큰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발표였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이제 각각 들어봤고요. 오늘 좀 들으시면서 생기시는 질문 두 분 각각에게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셔도 좋겠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는데요. 네덜란드 방조제 안 호수의 수질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오염이 안 되는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어서 담수호가 포기되고 금강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 것은 어떤 또 문제가 있을지 그 담수호에 대한 2가지 질문인데요. 예, 이거 또 그 강연 중에 말씀 얼핏 드렸었는데요. 그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안에서 그 자이도르 담수호로 들어오는 강물들이 있거든요. 강물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신선한 물이 유입되고 해수를 이제 그 자이도르 방조제 밖으로 뺐기 때문에 10몇 년이나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담수로 전환됐습니다. 이미 전환됐고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는 오염의 문제는 없는 거죠. 해수가 남아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뭐 인근에 그 뭐 오염 뭐 농가라든가 이런 데서 유입되는 물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이미 자체적으로 수질이 그러니까 정화 능력을 갖춘 상태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새만금은 그런 자체적인 정화 능력이 없는 상태고 아직까지도 지금 해수인 상태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용량 계산의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미 거의 몇십 년 전에 담수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네, 다음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강 등 다른 곳에서 용수를 갖고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갖고 와야 될까요? 트럭에다가 싣고 와야 될까요? 비행기로 옮겨야 될까요? 헬리콥터로 옮길까요? 수로를 또 놓습니다. 네. 공사를 또 하는 거죠. 그 금강에서 새만금 안에 조성된 그 농지까지 또 막 파헤쳐서 뭐 파이프를 깔고 뭐 이렇게 공사를 또 한다는 거죠. 뭐 건설 회사는 돈을 벌겠죠. 또 많은 그렇지만 많은 자연이 또 파괴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강 수계가 또 뭐 거기 또 나름 또 거기도 필요한 물이 있을 거고 그 나름의 생태계가 있을 텐데 그걸 또 억지로 이제 끌고 오면서 많은 자원
또 필요하게 될 거고, 생태계도 줄줄이 이제 도미노처럼 이렇게 망가지는 건데 말도 안 되죠. 그냥 새만금호로 흘러드는 만경강, 동진강 강이 있잖아요. 그 방주제를 트고 글로 흘러드는 그 물들을 그냥 쓰면 될 텐데 저쪽에 금강에서 또 억지로 끌고 오겠다는 그런 계획도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 방조제라는 것이 하천으로 강이 하구로 해서 바다로 나가는 곳을 인위적으로 막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강물이 모이는 곳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이제 담수호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래서 그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서 그 양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들고 나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현재 모두 해수가 없이 담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정말 호수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네덜란드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새만금 같은 경우 그런 계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재 완전히 뒤섞여 있는 상태로 썩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공사에서는 수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산업단지가 지어져도 그 유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새만금 홍보관에서는 공항에 국제학교 등을 세우면서 송도에 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만금에도 만들어질 거라고 질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이 실제로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네, 새만금 해수유통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공사에서 수질 관리가 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해수 유통 하루에 한 번만 할 때에도 이제 계절에 따라서 수질이 달라지고 또 물을 뜨는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수질 조사하는 시기 물 뜨는 때를 이제 해수 유통을 하고 나서 뜬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수질이 안 좋아지니까 하도 이제 욕도 먹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작적으로 수질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해수 유통 횟수를 늘렸잖아요. 2배로 늘린 거죠. 밤에는 안 열다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수질이 제법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지어져도 유지 가능할까요? 이제 물어보셨는데 지금 거기 뭐 허허벌판이고 정말 사막 같거든요. 가면은 그 내부 준설을 통해서 매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부에 원래 그 굉장히 고온 뻘이니까 그게 마르면서 그 모래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정말 사막 같은 그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 날리게 하려고 이제 또 막 풀씨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을 풀을 자라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로 기업들한테 헐값에 넘기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인프라 공사를 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아주 헐값에 땅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서 산업단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 텅텅 비어 있는 데가 되게 많은데 특히 전라북도에. 그런데 아주 헐값으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인프라 깔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넘기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그냥 놔둬도 많은 어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갯벌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처발라서 황무지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 안에 들어간 그 땅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돈보다 또 훨씬 싼 값에 그냥 기업에 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이 산업단지가 이제 허업 얼판은 어떻게 될지 이제 기업들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세금으로 다 인프라도 깔아줄 테니까 제발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팔아먹고 있는 중이고요. 국제학교, 네, 거기도 글쎄요. 투자 의향 있는 기업 있을까요? 근데 최근 뉴스 보니까 정말 뭐 국무총리 가서 또 뭐 MOU하고 기념사진 찍고 이제 좀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그런 뉴스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답하겠습니다. 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사업 추진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특별자치도는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법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특별자치도에서는 뭐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추진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출범을 하는 거고 다른 초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게 특별자치도를 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 같은데요.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어 왔고 현재 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뒤에 또 3번의 특강 자리가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들으시면서 좀 충분히 이해 안 됐던 부분들이 또 해소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거의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지금 현재 89분? 거의 나가지 않으시고 이 자리 함께 해주고 계세요. 좀 약간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좀 화가 나는 그런 자리였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같이 목소리를 내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만금 수락 갯벌에 대해서 심정적 연대였는데 오늘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두 분께 감사 인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특강이 새만금 뽀개기 특강이에요. 그래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그냥 이런 사업 진행해서 안 되지 하고 생각했던 것을 좀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누가 나한테 새만금 사업 왜 반대하냐고 하면은 딱 내가 스스로 얘기해 줄 수 있게 준비하는 그런 자리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자리는 마무리하고 자료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베이다 녹화에 또 녹화장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내일 밤 10시에 다시 이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방송이 또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에는 이제 제가 출연했는데 어제는 오동필 단장님이 네, 출연해가지고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왔고요. 그래서 그 방송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님께서 이제 우리 이 수라갯벌 살리기 신공항 반대 운동이 다스베이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이 나갈 수 있게 정기적으로 출연해달라 뭐 이런 요청도 하셔가지고 되게 기운이 나는 소식이어서 전달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재판에 재판부에게 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달라고 좀 재판부에게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9월 14일이 다음 재판인데 그때 행정법원 양재동의 법원을 다 둘러싸는 네, 그렇게 인간띠 있게 둘러싸는 그런 시위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14일 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8월에는 매일 8월 1일부터 13일까지는 저희가 그 새만금 현장에서 새만금의 곳곳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현장 안내 센터를 운영하니까
네, 여름 휴가 새만금으로 와주시고요. 그리고 7월에 또 수라갯벌 걷는 프로그램 또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수라갯벌의 친구들 그 단체의 대화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누구보다 빨리 정보를 캐치하실 수 있으니까 그 방 감사합니다. 네, 다음 특강은 이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과 관련돼서 그 특강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새만금 신공 사업의 문제점과 백지화 투자인과 관련돼서 전문 옥색연합의 김지은 선생님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고요. 새만금 신공원 취소 소송의 의미와 쟁점과 관련돼서 최재용 변호사님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소상히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모임은 7월 11일 화요일 같은 시간 8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라의 꿈 같이 들으면서 네, 같이 부르면서 네,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